고유용량, 부하용량인데 그 고유용량을 등가용량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그 여기 부분이 아까처럼 자기용량 부분이 요 뒤쪽. 부하용량이 이쪽인데 V2I2면 여기서는 반대로 요거는 V2의 I2-I1 V2의 I2-I1은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이 되네. 여기 V2의 전압에다가 I2-I1이 요 전류가 여기 흐르지 않습니까? 요만큼이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되는 거고, 얘는 V1 I1이니까 V1의 I1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부분이 그 부분이 되고 여기 부분이 그게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건선 분비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요게 좀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요 부분은. 여기 부분은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고압 저압의 비가 1에 근접할수록 자기 용량의 부하 용량이 작아져서 경제적이다. 여기 부하 용량의 자기 용량의 비율을 여기다 해놓고 전압 비율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1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경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는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V1이 고압 쪽이에요? V1이 고압 쪽이고 V2가 저압 쪽인데, 그거의 비가 1에 근접할수록 직렬건선이 이렇게 좀 작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직렬건선이 작으면은 그 V1 나누기 V2 하면은 그게 작아져요. 네. 근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여기 1인지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얘기 되는데,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에 그 수치니까 여기에 자기 용량의 부하 용량이 작아져서 경제적이다. 그거는 아까처럼 권선이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작으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단건면압기의 큰 장점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용량을 걸 수 있다는 게 단건면압기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용량 부분의 이 부분이 작아져서 경제적이다. 이게 뭐 작아지니까 경제적이다.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문구가. 원래 단건면압기는 여기 작은데 건선을 하나로 쓰면서 거기에 손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용량으로 큰 용량을 걸 수 있다. 이게 단건면압기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아졌는데 그게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내용이. 파형률하고 파괴율 부분도 여기도 수치입니다. 수치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평균값보다 시료값, 시료값보다 최대값, 파고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고니까 여기서 딱 보시면 최고가 뭔가 최대값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최고값이. 그럼 시료값은 뭐죠? 그게 평균값입니다. 사실 시료값이나 평균값이나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파고율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시료값은 이게 루트 민 스퀘어 이게 시료값 아닙니까? 그럼 파고율은 얘는 얼마죠? 요게 보통 이제 정연파일 때는 얘가 루트 2배가 됩니다. 1.414. 그 요거는 이해해야 되죠. 이렇게. 시료값은 평균값이고 요건 최대값이다. 파고율은 이해가 되는데 파형률은 시료값하고 평균값이 이렇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죠? 이 여기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구형파가 아닌 다른 쪽에서는 시료값하고 평균값이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삼각파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틀려지는 거예요. 톱니파형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파형률 부분은 틀려지더라. 그래서 평균값을 딱 보니까 평균값은 2분의 2가 되더라. 왜? 나누니까. 근데 시료값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삼각파를 딱 그렸더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삼각파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여기 봤을 때는 반 나눈 거죠. 반 나눈 거에 반이니까 얘는 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값은 반이 되겠죠. 면적으로 보면은. 근데 시료값으로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른 것들을 계산하면 시료값은 루트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료값은 요거를 평균으로 나눈 건데 그 평균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료값은 여기 보시면 이 주기가 이렇게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루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평균값은 루트가 없이 그냥 면적을 그냥 나눈 거고요. 시료값은 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트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자성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뺀 겁니다. 루트 민 스퀘어가 뭐라고요? 루트가 들어가 있죠. 시료값에 루트 민 스퀘어 아닙니까? 시료값이. 그래서 얘는 루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값하고 여기서 시료값하고 평균값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평균값은 그냥 면적만 딱 나눴으니까 딱 되는데 시료값이 될 때는 루트 민 스퀘어니까 루트를 한다면 그 안에 자성이 들어가서 이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뭔가 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같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료값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파형률은 1.15가 나오는 거고 파고율은 1.73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고치가 높다는 얘기죠. 삼각파형과면서 위가 높게 튀어오른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헷갈리십니다. 이런 것들 처음에 개념만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좀 편합니다. 수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니까. 증기터빈, 요것도 보시면 면적을 860 피해가지고 이 효율은 이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들어온 입력과 빠진 입력 사이에서 열량을 가지고 계산한 게 효율이다. 이렇게. 이 수식은 이제 좀 보셔야죠. 나중에. 이 수식을 모르면 이건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수식을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860 이거 P는 뭡니까? 터빈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W는 그러니까 증기량이고 증기량과 입력되는 뭡니까? 엔탈피. 요거는 뭐 기계적인 부분이고 요건 어떻게 보시면 그 출력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는 열량이고요. 딱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열량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내가 얼마만큼의 열량을 썼다. 이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요거는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860이라는 건 딱 개수죠. 1kcal. 예? 1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0.3, 그러니까 이게 0.24 I자승할지에다가 곱하기 3600을 한 겁니다. 그게 이거고요. 요건 75,000에 0.98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효율로 이제 발생을 시켰다 이거죠. 열량을. 근데 그때 내가 집어넣은 거는 300이라는 어떤 뭡니까? 증기량을 톤당 아워 집어넣는데 그때 요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집어넣는데 내가 발전을 한 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내용을 보시면은 300톤이라는 걸 보내서 발전기 출력이 이렇게 나왔고 그때 0.98이 나왔으니까 이건 출력 부분이고 요건 입력 부분이죠. 입력을 내가 이만큼 넣고 그때 엔탈피가 요만큼으로 떨어졌다는 건 요 사이만큼의 엔탈피만큼의 입력을 300톤으로 밀어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출력은 이만큼이 나왔다. 이게 출력이죠. 그러면 이게 효율은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 아닙니까? 입력은 이만큼에 들어갔는데 출력은 이만큼 나왔다. 그냥 그 얘기이기 때문에 수식을 몰라도 저 안에를 보고 대충 맞히다 보면은 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한 번이라도 봤어야 되는데 제가 수식을 모르면 못 푼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보시다 보면 얼마든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려 이거는 안 되라고 하시지 말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전력에너지 저장 원리. 에너지 저장이 왜 필요하냐. 그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요관리에서 이런 피크치 부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왜? 발생과 소비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발생을 하는 부분은 줄여들죠. 그래서 요때 발생하는 부분이 소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생을 더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수요 관리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뭐 양수 발전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복합 발전들이 이 위에 피크로 가 있죠. 나머지 뭐 기본 부분은 뭐로 돼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화력 발전이라든가 증기 뭐 터빈에 의한 복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위에 피크치를 담당하게끔 적절하게 수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뭡니까? 전력 공급자 관리 측면이고 우리는 DSM,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수요자 관리 쪽에서 수요 관리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 여기선 전국 공급자 관리 쪽에서 발전을 더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패턴에 따라서 발전기를 기동 정지하게 되면 기기 수명이 연장이 된다. 이게 1년 365일 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또 하루 돌리고 하루 쉬고 하루 돌리고 하루 쉬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각과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기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웜 스타트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아침 한 7시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12시까지 발전을 합니다. 12시가 지나가죠. 그러면 발전량이 줄어드니까 그때 끕니다. 꺼도 그 안에 증기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증기에서 어느 정도 따뜻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침에 한 7시쯤 옵니다. 7시부터 이제 데우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따뜻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1시간이라든가 뭐 그 정도만 데우면 원래 토크를 유지하면서 다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아주 냉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계산을 했었죠, 계산 문제가. 이렇게 24시간 다 운전하는 게 좋냐 아니면 8시간 쉬고 다시 그때 열량을 투입해가지고 운전하는 게 더 낫냐 해보니까 그래도 웜 스타트를 해가지고 데일리 스타트를 하는 것들이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그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고요.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발전기들 같은 경우는 웜 스타트를 해가지고 데일리 스타트 스탑으로 해가지고 조절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더 한 것들은 위클리 스타트로 해가지고 그냥 조정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발전기의 특성에 따라서 조절하는 부분을 다 기동정지 빈도를 제한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얘기했던 거, 콜드 스타트랑 웜 스타트로 구분할 때, 네. 이게 뭐, 보일러를 기준이냐, 뭐 터빈을 기준이냐, 이렇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가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나오는 출력이, 그러니까 웜 스타트냐, 콜드 스타트냐는 거기 이제 면접 볼 때 나왔던 것들이 그 답변하신 분은 보일러의 온도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보일러 온도가 아닙니다. 꺼져 있기 때문에 터빈 측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터빈 측의 온도가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냉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터빈 측의 온도, 그러니까 그 출력 측의 출력 앞단에 터빈의 앞단에 있는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보일러를 조금만 떼도 이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재생 제어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터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제자가 원한 거는 여기에 온도 부분이 여기서 지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를 이쪽으로 과열을 시키고 요 과열기는 여기 있고 제열기를 시키고 재생을 시키고 해가지고 요 온도를 올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맨 끝에서의 온도를 올려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답변한 사람은 여기에 온도를 기준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웜 스타트고 콜드 스타트라고 했는데 그 채점자가 원하는 부분은 아니다. 여기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가 그 콜드 스타트냐 웜 스타트냐 이렇게 따지는 기준이다라고 답변하기를 원했던 거라는 얘기죠. 데일리 스타트라는 게 네. 껐다 켰다는 발전기. 그렇죠. 매일. 그렇게 되면 보일러도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일러 껐다 켰다 하지만은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지만 이 안에 부분들은 증기는 남아있죠. 증기도 같이 식지 않나요? 증기도 식는데 그 증기가 식는 부분을 그 온도를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 이거죠. 왜? 요게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배관이 어떻게 사실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그때 터빈을 보시지 않나요? 터빈이 이렇게 돼 있으면 터빈의 가운데가 들어와서 한번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죠. 터빈을 한번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온도만 올라갑니다. 온도만. 압력은 크게 안 올라갑니다. 처음에 여기 있던 압력 부분이 여기를 거치고 나오면 압력을 다시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여기서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650도 정도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650도가 나오면 여기서 나오게 되면 한 300도가 됩니다. 300도로 떨어져 있다는 여기 온도가 300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시 제어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얘를 500도나 이런 정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에 의해서 연락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터빈에 의해서 터빈을 빠져나갈 때 여기 온도하고 연락차에 의해서 얘가 속도가 틀려지는데 이 속도 부분을 차이를 날 수 있는 이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웜 스타트냐 콜드 스타트냐 그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요 온도 부분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온도 부분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뭐 2번 냉각해서 여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 그러면 걔 부분은 계속 있으니까 금방 바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요게 증기, 요거하고 요거의 낙차에서 발전기가 속도를 내는 건데, 이쪽 오른쪽에 온도가 떨어졌다는 건 속도를 못 내니까 얘를 올려주려면 보일러를 그만큼 더 많이 떼줘야 되는데, 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보일러를 조금만 떼도 얘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자는 여기 온도로 얘기했지만 그 온도가 아니라 여기 온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출제자는. 개념이. 에너지 저장의 원리.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나 뭐 기계 에너지냐 뭐 운동 에너지냐 이런 것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양수 발전. 뭐 밤에 전기요금 싸니까 그때 물 올려놓고 낮에 어떻게 합니까? 물 내리면서 발전하겠다. 이게 이제 역학적인 위치 에너지죠. 이거는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입니다. 플라이 효과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그 압축 공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뭐 CAES 해가지고 뭐 동굴 안에다 넣어놓고 해가지고 그걸 때려서 나오면서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회전처럼. 아니면은 플라일로 해가지고 그 진공 같은 데다 이렇게 놔두고 나서 에너지를 돌려놓으면 얘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공 중에 도는 UPS도 있습니다. 필라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옆으로 안 돼 있습니다. 옆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종축으로. 횡축이 아니라. 횡축으로 돼 있으면 얘가 돌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이제 이게 좀 눌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발전기들도 문제가 되는 게, 발전기가 이렇게 옆에서 돌고 있죠, 횡축으로. 그러면 냉각이 되더라도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빨리 식죠, 노출이 돼 있으니까. 밑에는 보일러가 밑에 있으니까 이때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축이.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쓰는 게 뭐죠? 예? 터닝기요. 터닝기 가지고 천천히 돌려주라고요, 1분에. 그거 안 되면 손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옆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종축으로.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옆으로 된 것도 있고요. 옆으로 된 것들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효율이 더 낮더라 이거죠. 왜냐면 눌리는 게 덜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플라일로 해가지고 발전기 변압기 해가지고 플라일로에 계속 돌려주면서 한다는 얘기죠. 화력 발전에서 터닝 기어를 어느 문제 쓰죠? 발전기가 정지됐을 때. 발전기가 정지됐으면은 입력이 없죠. 입력이 없는데 얘는 가만히 서 있죠. 돌다가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럼 냉각이 어떻게 됩니까? 균일하게 냉각이 안 되니까 축이 뒤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발전기가 정지되면은 얘가 안 돌 거 아닙니까? 발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터빈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증기 같은 게 멈춰버렸을 때, 그럼 발전기는 돌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균일하게 냉각을 시켜주죠. 그때 이제 터닝기어로 해서 균일하게 냉각을 시켜주는데, 그게 몇 ppm이냐? 뭐 한 10ppm 정도다. 그럼 10ppm이라는 건 1분에 10바퀴 돌려주는 겁니다. 1분에. 왜? 그전에는 몇 바퀴로 돌았죠? 1800rpm을 돌고 있었던 거를 10ppm이나 20ppm 정도로 해가지고 천천히 돌려주면서 천천히 고르게 냉각을 시켜주라 이거죠. 열에너지, 이건 추결, 잠열, 뭐 현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 열로 다시 쓰는 거죠. 연료전지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죠. 전자기 에너지, 자기로 저장하는 거. 이게 이제 SMES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기로. SMES는 여기 나와있죠. 코일에다 저장을 해주고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화학에너지, 이건 전지가 되겠죠, 전지.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차 전지, 2차 전지. 에너지 다변화, 전력의 품질 저하, 품질의 평가지표. 평가지표가 뭐뭐 있다고요? 고조파, 플리커, 그리고 순시전압가, 세그스엘, 또 뭐 트랜지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여기선 딱 나타나는 게 고조파, 플리커, 세그스엘, 전압강화 요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외 것들도 인터럽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트랜지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 줄 정도 더 이렇게 좀 써주시자 이거죠.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플리커가 있다. 그러면 요 앞에서 먼저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거 나오기 전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서두에 한번 써주고
항상 계획에서 뭐뭐뭐가 있다고 써주고 그 각각을 설명을 해주면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걸 얘기할 거구나라고 채점자한테 미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를 쓰실 때. 그럼 자꾸 노출이 되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면 요 앞에다 뭐 표로 이렇게 만들어주든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든가. 플리커, 델타 V10 딱 그림이 나와야죠. 델타 V10 없지 않습니까? 그림이. 순시 전압강화 여기 그림 있네요. 딱 이거 리클로즈에서 동작하는 부분이 나오고 고주파 어떻게 있습니까? 그림이 있나요 여기? 그림이 없죠. 고주파 그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전력 품질의 평가 지표 해가지고 여기는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딱 앞에서도 그림이 있고 뒤에서도 그림이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게 맨 먼저 딱 나왔었으면 임팩트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 앞에서 잠깐 보여주고 나서 서론한 다음에 그 결론, 본론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돼서 나오고 나서 써머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상세하게 써주고 나서 결론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순시 전압 저하 떨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신뢰도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정전 빈도, 정전 크기, 정전 시간 뭡니까? 시간, 크기, 빈도 이런 부분이 나와있죠. 똑같이 여기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기본 특성에서는 뭡니까? 크기가 얼마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발생 원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빈도가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똑같이 신뢰도에 그 세 개가 있다는 건 반드시 생각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10% 개념입니다. 10% 90%는 10% 떨어진 거죠. 10% 이상 올라간 거죠. 10% 이하로 떨어진 거죠. 10에서 90%, 10% 이상, 10에서 한 30%, 110%에서 130% 정도, 요거는 뭐 20%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 30%, 40%, 50%도 다 넘어갑니다. 실제로. 전압 변동. 이거는 7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0.1에서 0.7이죠. 70%입니다, 이게. 전압 변동이 7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이 7이라는 게 그 7인가요, 지금? 좀 헷갈리는데, 저도. 이게 700%인가요, 지금? 전압 변동이 이렇게 700%까지 갑자기 툭 올라가나요? 7%가 아니, 프로로 그래서 지금 여기는 PU인데,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돼 있어서, 이걸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전압 변동이 크지는 않거든요. 플리커라고 하더라도 뭐 1%, 2%, 3%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까지는 안 갑니다. 7%라고 돼 있는데 이건 퍼센테이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7PU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까 뭐 70%가 아니라. 자, 그림들 보시면 정전, 전압 상승. 요걸 100이라고 기준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게 기준 1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부분이 10에서 90% 미만에 들어갔을 때, 요거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이. 요거는 왜곡이 뭐 한 20% 이상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들은 한번 자세히 또 보시면 되고요. 석탄가스를, 요거는 IGC를 자세히 보시면요. 석탄을 가연성 가스로 전환하고 정제한 후 가스터빈으로 돌립니다. 그 가스터빈으로 돌리고 나오면 온도가 몇 도라고요? 1500도 정도 된다고요. 그 1500도를 바깥으로 빼면 아까 650도 정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열해서 보일러에서 증기로서 회수해서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증기터빈은 보일러가 있나요? 없습니다. 배열해서 보일러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원래 가스터빈이 안 돌면은 얘는 보일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보일러에 연료원이 없으니까. 배열해서 보일러를 썼을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증기터빈에 보일러를 별도로 갖다 놓고 쓰는 경우는 단도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복합 발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냐. 배기조연, 배기재연 해가지고 과급 보일러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열조제가. 배열해서 보일러, 열조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타입에 따라서 단도운전이 가능한 타입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석탄가스화를 쓰냐? 효율이 좋습니다. 석탄에서 가스로 하다 보니까 석탄 아무리 떼봐야 석탄을 마이크로로 짧게 해도 석탄은 석탄입니다. 근데 가스는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스 잘 타는 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기도 압축기를 통해서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더 훨씬 더 잘 타겠죠. 그래서 그걸 나온 부분을 이 가스터빈에서 나온 부분의 배기가스를 뭡니까? HRSG에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게 바로 석탄가스화 발전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복합발전이거든요. 그냥 복합발전인데 뭐라고요? 석탄가스화로가 들어가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석탄가스화로 IGC 복합발전이라는 얘기죠. 미분탄 했을 때보다는 발전율이 더 높다는 얘기죠. 레진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 왜? 잘 타니까. 석탄만 태웠을 때는 불안전 연소가 되는데 얘는 가스를 태우기 때문에 불안전 연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공해 발생 성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성 측면에서도 유지하고 뭐 연료의 공급 및 가격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왜? 석탄 들어온 거 지금 보령화력 같은 거 1, 2, 3, 4, 5, 6, 7, 8 쓰고 있는데 그 석탄을 옆에서 잘게 쪼개가지고 가스화를 만든다면 그 가스화 공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석탄은 계속 있거든요. 저희가 가스 같은 경우 LNG를 통해서 떼려니까 이제 비싼 거죠. LNG 가격이 비싸니까 가스 같은 경우는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근데 가스를 공급할 때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물이 됩니다.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낮추면.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는 냉각 장치가 있는데 그 냉각 장치, 왜? 가스는 이거 부피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NG선은 냉각 장치가 주 성분입니다. 근데 그 특허는 거의 뭐 유럽 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LNG선 짓죠. 뭐 현대중공업이나 거기서 LNG선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탱크를 만들거든요. 탱크 만들 때 보면 다 외국인이 와서 거기서 관리 감독합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와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술 전수를 다 해주냐? 안 해주죠. 와서 자기네들을 알아서 그거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구조적인 뭐 그런 것들은 되는데 결국 뭐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다 보면은 그런, 뭡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주인이 가져간다고.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1년에 1700척을 2000 몇 년도인가 1700척을 그 수주해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 1년에 1700척이면요 365일이면 하루에 몇 척이 나가는 겁니까? 하루에 4척 4, 32, 4, 6, 20 5척이 나가네요. 하루에 5척. 그럼 얼마나 많이 나간 겁니까? 왜냐면 큰 배 같은 경우는 짓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3조가 적자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 근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사우디가 문제인데, 사우디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손해본 게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EPC 건설 회사들이. 현대중공업도 거기서 한 플랜트 분야에서 한 5천억 까먹었고, SK도 한 2천억 까먹었고, 그리고 대림산업도 한 3천억 까먹었고, 왜냐면 저가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서로 경쟁해가지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서로 따먹고 보자라고 해서 저가 수주를 했는데 이제 저가 수주를 하고 공기가 지연이 되면은 공기를 빨리 할수록 돈이 느는데 공기를 늦게 하면은 더 인력이 더 투입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했던 것들이 사우디에 있는 자국민을 사용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상국민 쓰면 되거든요. 저쪽이 뭡니까? 시커먼 애들 데려다 쓰거나 아니면은 필리핀이나 이런 데들 많이 데려다 쓰거든요. 인건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자국민 쓰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죠. 인도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인건비가 적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가다 할 때 보시면 벽돌 지어놓으면 딱 넣고 올라가서 자기가 내리죠. 거기는 벽돌 올려준 사람 있고 올라가는 사람 있고 내리는 사람 있고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받는 거죠. 왜? 계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런 계급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참 일 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다 해가지고 하니까. 열혈 계산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율들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계정기. 이 보호계정기 쪽은 좀 어려운데 전개가단 역발 속주 압비입니다. 전기제에 대한 단락지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기준으로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율 차동 계정입니다. 내부 보호입니다, 이거는. 2000kV 이상의 발전기 사용한다. 근데 발전기 사용하는 비율 차동 계정기는 퍼센테이지가 좀 작습니다. 한 5%에서 1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왜? 이거는 1차측이나 2차측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율이 틀려진다는 건 안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변압기 쪽에서 비율 차동기가 동작할 때는 30% 이상의 동작을 합니다. 왜냐면 1차측, 2차측에 대한 전압이 틀려지다 보니까 CTB가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전류가 발생하고 CT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인터포징 CT를 쓰면서 변압기의 결선에 따라서 CT의 그 결선도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5에서 10%를 하고 속도는 빨리 동작을 합니다. 지락보호는 비단위식인데 단위식이 헷갈리시면은 차단기가 있으면 비단위식이고요. 차단기가 없으면은 여기 이제 발전기 차단기가 없으면 단위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발전소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편하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차단기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단위기로 묶여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차단기가 있으면은 비단위식이고 차단기가 없으면 단위식으로 생각해라.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니까 편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차단기가 있으니까 뭡니까? 비단위식이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하고 1차측하고 해서 지락 부분하고 단락 부분을 따로따로 비율 차동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위식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의 중성점에서 지락보를 하겠다 이거죠. 단위식은. 그래서 변압기 중성점에 들어오는 전압이나 전류를 이용해서 계측을 해가지고 지락이 났는지 여부를 보겠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단위식이니까 나는 밑에 요거 단위에 있는 거 하나씩만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잘 모르실 때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계좌회로 같은 건 안에 있죠.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계좌는 뭐로 만든다? DC로 만들죠. DC로 만드니까 이 DC에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저항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직류중력식, 브릿지식 이렇게 가지고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계좌 상실 보호. 계좌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송전솔로 보호 계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 측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탈락이 되면 여기에서 부하 영역에서 계좌 상실이 되면 얘가 이쪽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변화되는 궤적을 그려보면은. 근데 이제 경부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고 중부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나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궤적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탈조가 일어나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 계정기가 있다 보니까 동기 탈조시 응동하지 않게끔 요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게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부하 영역에서 임피던스가 변화되면서 변화되는 그 궤적에다가 뭔가 계정기의 임피던스 영역대를 갖다 놓고 검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 상실 원인, 계좌는 뭡니까? 여자기 쪽이니까 여자기 쪽에 상실되는 원인이 뭐냐 이걸 보시면 되고, 후비보는 아까 주보는 뭐라고요? 발전기 내부 보호고, 후비보는 뒤에서 보호하는 거니까 그때는 전압 억제부 가전력 계정기 51V 정도를 씁니다. 51V가 있는데 여기서는 51V라는 게 이겁니다. 100V일 때는 이런 OCR을 가지고 있는데 전압에 따라서 얘가 억제됩니다. 80V는 이렇게 됩니다. 50V는 이렇게 됩니다. 전압이 떨어질수록 얘가 감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힘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디지털로 쓰시게 되면은 디지털은 이렇게 20%에서 80%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그 뭐냐, 요 슬로프대로 이렇게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감소된다. 디지털일 때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등해서 적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20%고 얘가 80%일 때 전압일 때 요런 슬로프로 감소된다. 어떤 비율로. 이거는 제가 다 업무를 해봤었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역상일 때는 이제 2배 주파수가 유도되다 보니까 가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과전압보호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 모터링 운전이죠. 이건 뭐냐? 발전기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발전기에 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얘가 발전을 못하죠. 먼저 여자가 생겨가지고 그 여자에서 DC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생겨가지고 자석에서 전류가 해서 바깥으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건데, 안에 자석이 없으니까 얘가 발전을 못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는 회전자는 돌고 있죠.
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끌어당기는 건 뭡니까? 저쪽에 전기를 받아가지고 얘가 발전기가 전동기로 돼버리는 겁니다. 전동기로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력이 바깥으로 나가던 게 아니라 전력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발전기의 모터링이라는 게 조금 다 역전력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전기가 난 나가야 되는데 전기가 반대로 들어오면 얘는 모터링이 된 겁니다. 그때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로. 역전력 부호. 그래서 30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발전기 쪽을 다 세팅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아까 했던 내용들 똑같은 거고요. 5번. 아까 설명드렸던 건 이제 EPC, 이게 그게 뭐냐면요. 요 수식은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여기 기준점이고 이쪽으로 전압이 인가되고 이쪽이 전류가 흘러가면서 뭡니까? 전압과 전류가 흘러가면서 R은 I분의 V니까 전압과 전류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뭡니까? 저항치들이 다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P 값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계속 지나가면서 꽂아가면서 그 저항값을 측정을 했더니 그 저항값의 궤적이 어떻게 나오더라? 처음엔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선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 P를 찍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P를 여기 찍다 보니까 요걸 한 61.8%에다 찍었을 때는 요게 평균적으로 요 영역대에서는 평균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는 영역이 61.8%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을 때 요거를 있으면은 요걸 한 10m에다 찍었다. 그럼 여기를 한 6m 정도에다 갖다 찍어 놓고 저항계를 돌려보면은 그게 평균적인 그 값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거입니다. 그게 이제 반원구 모형을 해가지고 수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수식적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61.8%대역에서 가장 근사값들이 다 나오더라. 예?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때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확실하겠죠. CLR 딱 보시면 CLR까지만 끝내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GR. 자. 여기서 델타 건선이죠. 비접지 계통에서 지금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 전류가 이쪽으로 해서 IR 전류가 흘러갑니다. 네, IR 전류가 아까 Y, 델타의 이 3차 측에 있는 부분이 이쪽,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되는데, 예를 들어 6600 나누기 루트 3, 110 나누기 루트 3, 190 나누기 3짜리를 보면은 얘가 건수비가 60배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럼 60배 건수비가 들어갔는데, Y에서 델타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Y에서 Y로 갈 때 1. Y인데 여기 중성점은 여기 하나로 됐으니까 이게 지금 한상이니까 얘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에 여기 N배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9분의 1에 여기 N배니까 N자승이고 여기에 들려있는 이 CLR이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등가저항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6600에서는 25ohm을 썼다면서요. 이 25ohm을 여기다가 N은 60이고 9분의 1에 곱하기 N이 60이니까 60의 자성에 곱하기 R이 25ohm이라면서 25ohm을 넣게 되면 얘는 몇 ohm? 10,000ohm이 됩니다. 10,000ohm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6600에 접지가 돼 있죠. 그럼 얘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2입니다. 2. 전압이 6600의 상전압이니까 3810V가 나옵니다. 3810V에 저항이 얼마라고요? 여기다 25ohm을 달면은 여기는 10,000ohm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381mA, 0.381mA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LR을 선정할 때 뭐라고요? 여기 0.381A가 흐르게끔 요 수식에 의해서 여기다 저항값을 산정하면 9분의 1에 N이 뭐 3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이 R이 20ohm이 될 수도 있고 50ohm이 될 수도 있고 16ohm이 될 수도 있고 8ohm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서 보시면은 그 저항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CLR 부분이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그 N자승, 9분의 1에 N자승, 이렇게 루트 3, 2 나왔죠? I지.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300 나누기 9하면 50ohm이 나오고, 이건 16ohm이 나오고, 6600일 때는 25ohm이 나오고, 380mA를 만들기 위해서 3차 측이 110V일 때는 8ohm이 나오고. 이게 권수비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다. 8ohm을 넣고 60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60이 아니라, 그때는, 틀려지죠. 190 나누기 3이 아니라 110 나누기 3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60보다 좀 줄어들겠죠. 건수비가.
60 나누기 루트 3을 해야 되겠네요. 190하고 110하고 사이는 있으니까 60 나누기 루트 3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는 다 직접 해봐야지만 됩니다. 이 8옴이 나오는지 60 나누기 1.732는 얼마라고요? 34.64네요. 이거의 자선 곱하기 34.64를 해볼까요? 34.64 곱하기 뭐라고? 8옴는 이렇게 나오고 그거 나누기 뭐라고? 9 하면은 1000이 나오네요. 1000이면은 요것도 10,000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아까 6,600일 때는 뭐라고요? 10,000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랬죠? 요게 지금 제가 단위를 뭘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10,000이라는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면 됩니다. 1000 요거 같은 경우는 5,00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되거든요. 요거는 I는 R분의 2에서 R이 5,000이 나오고 얘가 1910V가 나옵니다. 1910V가. 여기 보시면 요 비율입니다. 요게 6600 나누기 루트 3, 190에 나누기 3. 이게 60이고요. 요거 나누면은 요게 비율이 그겁니다. 제가 아까 요게 60 아닙니까? 요게 190 나누기 3 하면요. 190 나누기 3 하면 이게 190 나누기 루트 3 나누기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3 나눠지고 190 나누기 루트 3 하면 110이거든요. 그리고 6600 나누기 이거는 60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60인데 요게 60이죠. 근데 루트 3하고 3이 있으니까 루트 3을 더 나눠지니까 60 나누기 루트 3 한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계열입니다. 지금 숫자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근데 GPT 쪽에서 설치 목적이 SGR에 필요한 유효전류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아까 0.381A를 발생시키는데 한 거고 중성점 이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성점 불안전 현상. 이렇게 두 개가 CLR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유효전류 발생하고 중성점 불안전 현상. 이 두 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3교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